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엄정 수사를 지시하고 민주당은 군 수뇌부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폐쇄적인 군내 범죄인 만큼 외부 수사기관 참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68명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재정 확대와 청년 일자리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문제 등에 대한 쓴소리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설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윤 전 총장의 장모 관련 발언 등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국민의힘 유력 당권주자인 이준석, 나경원 후보는 윤 전 총장의 입당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오늘은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조국 사태 사과 이후 당내 파장과 정치권 등판이 가시화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행보를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에 대한 군의 조직적 은폐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군 수뇌부의 책임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주체에 대해선 여당은 군이 명예를 걸고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당부한 반면 야당은 군이 아닌 외부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해 군이 명예를 걸고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합의 종용, 무마 의혹 등에 개입한 지휘 라인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허위, 축소, 은폐, 누락, 지연 보고 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군 수뇌부도 규칙이 확인되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특히 공군 수뇌부는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민주당은 군대 내 여성 인권을 개선하고 환골탈태 수준의 군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군대 내 성범죄 사건의 경우 처벌 수위가 낮다고 지적하고 불명예 퇴직,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최근 군 지휘라인까지 보고된 과정과 조치 문제까지 살펴 엄중히 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위기에 의한 성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정부의 책임도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군과 경찰 등 상명하복 규율이 강한 조직에 대해 특별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조직 내 규율이 엄격한 집단에서의 위계에 따른 성비위 사건과 조직적 은폐 시도가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다시 관련자 몇 명만을 징계하고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공군 참모총장의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또 조사를 군에 맡기지 말고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는 독립된 수사기구를 꾸려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휘계통에 있는 책임자를 일괄 문책해야 합니다. 독립수사기구로 군검 합동수사기구를 통해 사건 실체를 밝히고 은폐 세력을 색출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의당도 한 점 의구심을 남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관 합동수사단이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히고 근본적인 군 쇄신 방안 마련도 촉구했습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야권의 유력한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총장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도전에 나선 이준석, 나경원 후보는 윤 전 총장의 입당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임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전망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이 공세에 나섰습니다. 어제 송영길 대표가 윤 전 총장 가족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요구한 데 이어 오늘은 박주민 의원이 윤 전 총장의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윤 전 총장의 장모는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를 비호하는 발언은 대통령 후보가 될 사람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주장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가 10원 한 장 피해를 줬는지 안 줬는지는 재판과 수사에서 가려질 것입니다. 언행을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의원도 수많은 피해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며 윤 전 총장의 비호 발언이 국민들을 속이고 우롱하는 행태라고 밝혔습니다. 또 윤 전 총장의 행보가 제3자를 통해 전해지는 상황에 대해서도 윤건영 의원은 신비주의냐고 지적했고 진성준 의원은 직접 말하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11일에 열리는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부산과 대구 등 전국을 돌며 합동 연설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설에 대해 당권 주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SNS에서는 후보들의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윤 전 총장이 경선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탑승하겠다는 의지라고 해석했는데 나경원 후보는 이 후보의 태도가 윤 전 총장에게 불쾌감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자신의 스케줄대로 가는 것인데 이 후보가 자신에게만 유리하게 해석했다는 겁니다. 이에 이 후보는 이런저런 말이 많아지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우회적으로 나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당 밖에 있는 범야권 대선 주자들의 합류 문제에 대한 후보들의 생각도 다릅니다. 버스는 정해진 시간에 출발한다는 이준석 후보의 의견에 조경태, 홍문표 의원은 동의한 반면 나경원, 주호영 후보는 후보들의 합류를 기다리자는 입장입니다. 대구에 이어 내일은 대전에서 마지막 합동 연설회가 열립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대선 출마를 고심하던 최문순 강원지사가 오늘 국회에서 공식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대권 주자의 3강 구도 속에 나머지 주자들도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이광재 의원은 양극화 해소 공약을, 양승조 충남지사는 군 장병과 노인 공약을 발표하면서 지지율 올리기에 나섰습니다. 김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문순 강원지사가 고용 문제 해결과 빈부격차 해소를 대표 공약으로 걸고 내년 대통령 선거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최 지사는 작은 정책으로는 대한민국이 바뀔 수 없다며 완전히 판을 바꾸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빈부격차 없이 국민 한 분 한 분이 모두 귀하게 여겨지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인간의 존엄, 인존 국가를 꼭 만들겠습니다. 현역 광역자치단체장의 대선 출마는 양승조 충남지사에 이어 최 지사가 두 번째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식 출마하면 3명의 도지사가 대선에 출마하게 됩니다. 민주당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거나 사실상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사람은 최 지사를 포함해 8명으로 늘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이번 달에 대담집을 내고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은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3강 구도 속에 나머지 후보들은 정책 행보를 펼치며 지지율 상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출마를 선언한 이광재 의원은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함께 양극화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래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이 의원은 개헌과 국회 내 특위 구성, 예산 개혁을 통해 양극화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개헌을 통해서 양극화 해소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의무를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복추구권 제10조를 행복보장권으로 확장해서 구체적으로 진화시켜야 합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국회에서 최저임금 수준의 국군 장병 월급 인상과 노인 문제 해결 전담기구 신설 등 2차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노인 빈곤, 건강수명과 평균수명의 격차 감소, 그리고 독거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기구인 노인 행복부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병제 논의에 불을 지폈던 박용진 의원은 모병제 대상자에게 100대 기업 초봉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모병제 전환을 전제로 40에서 100일 정도 남녀평등 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자신의 지지 모임인 균형사다리 대전본부 발대식에 참석해 지지세 확산에 주력했고 이낙연 전 대표는 여부사관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군율의 해이 수준을 넘어 도덕적 파탄이라고 비판하며 국군 수도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도민과 현장 대응 요원이 먼저 맞아야 한다며 그동안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미뤄왔는데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적극적인 재정 확대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부 결속과 검찰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조국 전 장관 문제는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도영 기자가 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68명이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과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여당 초선 의원들이 문 대통령과 간담회를 한 건 작년 치러진 21대 총선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발언에 나선 초선 의원은 10여 명으로 기재부의 보다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전시 재정을 편성하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며 재정 당국이 곳간을 잠그는 데만 신경 쓰지 않도록 문 대통령이 힘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요구되기 마련이고 청년들의 공정과 주거 안정,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실직자,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지원책을 대통령께 요청하였습니다. 초선 의원들은 또 값싸고 질 좋은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며 과감한 LH 조직 분리와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세제 개편, 부동산 공시가격 등 현안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는데 고영인 의원은 당내 부동산 특별위에서 논의 중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초선 의원들은 중소기업, 일용직 노동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백신 휴가제, 군 장병들의 처우 개선 필요성 등을 제기했습니다. 간담회에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단합할 때 비로소 지지가 만들어진다며 내부 결속을 당부했습니다. 조 전 장관 문제를 놓고 최근 당내 격론이 벌어지자 이를 염려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개혁이 방향을 잡았고 궁극적으로 완결될 거라며 검찰개혁 마무리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국민들의 애끓는 목소리를 과감히 전달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뜬금없는 문비어 첨가가 더 크게 들렸다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방송 한도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추진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각의 주장처럼 빚내서 추경하는 것이 아니라 세수가 더 거쳐 생긴 재정 여력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것이며 대선을 의식한 추경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5월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보다 2.6% 상승하면서 2개월 연속 2%대를 기록했다며 정부 여당이 돈풀기 추경에 앞서 물가 안정 대책부터 내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지자체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란 입장을 냈습니다. 선관위는 지자체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참여 활성화를 위해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이나 접종 완료 배지와 같은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 지침에 명시돼 있지 않거나 대상, 방법,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지자체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친환경 국회를 추진 중인 국회가 경내 전기차 충전소를 2배로 증설해 총 22개의 충전소를 운영합니다. 전기차를 이용하는 국민 누구나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며 국회 사무처는 오는 2022년까지 전기차 충전소를 51개까지 확충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앞으로 수소차와 전기차, 자전거를 사용하는 친환경 모빌리티의 거점 도시로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언제든지 국회를 찾아오면 친환경적 국회를 만드는데 우리 국회가 앞장설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내일 개원 73주년을 맞아 국민이 직접 국민 통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국회 국민통합위 홈페이지를 엽니다. 국회 사무처는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시대적 과제인 국민 통합에 대한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국회 온라인 소통 창구를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국회 국민통합위원회가 정치, 경제, 사회, 세계 분과에서 논의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고 자유 발언대 코너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김동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동길 기자,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낸 회고록 조국의 시간이 이제 완판됐다는 소식을 이제 어제도 전해드렸었는데 이제 내년 대선 3월 9일이니까 이제 한
한 9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 시점에서 조국 전 장관의 재등판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조국의 시간 발간 하루 만에 10만 부 완판이 됐으니까 정말 대단한 열기입니다. 저도 네. 아직 책도 못 봤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그 조국 지지자들이 이제 결집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민주당의 친문 강성 그 당원들도 네. 이제 조국 전 장관을 그동안 이제 옹호해 왔기 때문에 같이 이제 동조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간에는 일각에서는 이제 조국 시즌 2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네. 조국 전 장관 그 재판이 지금 이제 끝난 시점이 아닌데 왜 하필 이 시기에 회고록이 나왔을까요? 회고록이라고 하면 그 조국 전 장관이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민정수석도 했고 또 이제 법무부 장관까지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회고록은 문재인 정부가 끝나고 나면 이제 나오는 게 보통인데 네. 왜 대선 국면인 이때 나왔을까? 또 왜 회고록을 통해서 지지자들을 결집하느냐는 건데요. 조국 지지자들 중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의 친문 강성 당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결집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여기에 셈법을 좀 들여다보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인기가 좋을 때, 그러니까 지지율이 한 50-60% 가까이 갈 때 이때를 보면 지난 21대 총선 이 연저리 시기거든요. 이때 분위기는 문 대통령 내세우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월 재보선에는 문재인 지우기가 있었죠. 요즘처럼 지지율이 30-40% 언저리에 있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을 내세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럼 친문 강성 지지자들의 셈법에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어디 가냐. 대선 국면에는 그래도 민주당이다. 중도 이탈한 이 민주당의 지지를 끌어모으기 위한 신호탄이다. 그래서 이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야권의 강력한 후보로 이제 부상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이 책에서 이제 정면으로 비판을 하면서 분위기를 전환하려는 이 시도도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입니다. 네, 민주당의 이제 대선 주자들도 조 전 장관을 이제 두둔을 했어요. 네,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참 미안하다. 그래서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했고요.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아련하다. 이렇게 표현들 했거든요. 그래서 이 조국의 시간이 법의 시간으로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들을 나타냈고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한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여다보면 이재명 지사는 이제 당내에서 이제 반문으로 조금 알려져 있고 네. 또 정세균 전 총리나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어찌됐건 간에 친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응을 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송영길 대표가 어제 이제 조국 사태에 대해서 이제 대국민 사과 이제 그 결과 보고를 했는데 당내 분위기가 이제 현재 어떻습니까? 친문 강성 당원들을 중심으로 이제 송 대표의 사퇴론까지 제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론을 보면 그래도 송 대표를 이해할 수 있겠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조국 전 장관에 대응하는 이 민주당의 태도에 대한 사과였다. 네. 이런 분석도 조금 있습니다. 여기에 당사자인 조 전 장관이 어제 이제 그 송 대표의 발언을 이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또 민생을 위해서 또 검찰 개혁, 언론 개혁을 위해서 힘써달라는 이제 당부를 하면서 어쨌든 이 문제는 분란이 될 수도 있었지만 이제 일단락된 모습이고요. 하지만 이 송 대표의 사과가 대선을 앞두고 민심 이반에 대한 어떤 민심을 다시 찾기 위한 그 방편의 하나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당원들이라든지 일부 의원들이 이제 반발을 하면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그 국민의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현재 당대표 경선이 이제 진행 중이고 네. 두 차례 이제 TV 토론까지 끝난 상황인데 흥행에 성공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원인은 중심은 이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있죠. 그 한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이제 신앵커가 저한테 이제 질문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가 네. 이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이제 지지율이 이제 2위까지 막 올라오고 있을 때였는데 네. 그때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이 전 최고위원이 당대표 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보느냐라고 이제 네. 물어보셨는데 네. 그때 저의 대답은 그래도 대표인데 네. 그 어렵다. 중진 의원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대답을 했거든요. 현재는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분위기 열흘도 안 남았는데요. 네, 분위기는 이제 어쨌든 이전 최고위원의 분위기에 탄 모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럼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전 최고위원이 지금의 여론의 상승세를 타서 끝까지 대표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진, 어떤 안정적인 면을 추구하는 중진 의원론으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봐야 되고 여기에 대한 궁금증, 이런 부분들이 이 전당대,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흥행 요소로 이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 주변에서는 많은 분들이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어렵지 않겠냐 생각을 했다가 요즘에는 또 생각들이 네. 뭐 혼란도 겪는다. 혹은 이제 생각이 바뀌었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대단한 그 이준석 바람인데 이런 현상, 그 원인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지난 대선에서는 최순실 사건,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온 국민이 외쳤던 건 공정과 정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제 개혁을 말을 했거든요. 공정, 정의, 개혁을 얘기했는데 지금 4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보면 이게 공정과 정의와 개혁 보면 물음표예요. 네. 이게 지금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서 그대로 현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권을 교체해도 변화를 기대했지만 안 됐고, 그럼 기존 정치인들에 대한 기대도 없고, 그럼 바꿔보자. 30대 당대표 어떠냐, 이 생각이 이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 반영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수당 하면 이제 젊은이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보수 꼴통, 또 꼰대당이라는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네. 30대 당대표, 그럼 이제 일단은 이미지 쇄신이 될 것이고요. 또 변화하고 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혁의 변화도 정치적인 셈법이 아니라 그동안 해왔던 정치적인 셈법이 아니라 당위성과 명분을 갖고 할 수 있다는 판단도 이제 여론에서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우려도 있죠. 당 중진 의원들과의 불협화음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로운 바람에 대한 기대가 크다. 또 민주당에 기대하고 실망했던 2030층 또 중도층이 국민의힘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통한 이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현재 그 합동 연설 그리고 TV 토론회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네. 주자들 간의 분위기는 현재 어떤가요?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겨냥을 해서 2위, 3위를 달리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 또 그 주호영 의원이 네. 이제 공세를 펼친 협공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 예를 들면 그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통합의 갈림길에서 이제 결국은 걸림돌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비판도 있고요. 네. 또 그 이전 최고위원이 유승민계라는 이제 개파를 이제 들고 나오면서 공정한 경선 관리가 힘들 것이다. 뭐 이런 문제 제기도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대표 경선 현재 그 이전 최고위원이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네. 그래도 당 대표는 이제 당원의 마음, 당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합동 연설회도 진행 중에 있고 또 이제 토론회도 남아 있기 때문에 마지막 그 투표 날 이제 결정이 되는 그 날이 누가 될 것이냐. 굉장히 이제 궁금해지고 또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11일이니까 뭐 당장 다음 주 이제 금요일 코앞에 네. 다가왔는데 오늘 질문 하나 그럼 더 드려볼게요. 그 네. 중진 의원들, 중진 주자들끼리의 단일화 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현재도 이제 그런 논의들이 나오고 뭐 아니다라고 하고 있지만 네. 그 어제 토론회를 좀 보니까 그 이준석 그 전 최고위원이 그거에 대해 염두에 두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홍문표 의원이라든지 이런 염두에 둔 발언들을 하는 것들을 봤거든요. 근데 실상 이제 국민들의 그 마음 또 여론을 본다면 중진 의원들이 단일화된다? 이 부분은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중진 의원들도 현재 요구하는 것들이 무엇이냐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여기가 단일화냐? 아니냐 했을 때 저의 판단은 조금 빗나갈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도 네. 아니다라는 표에 한 표를 걸겠습니다. 네. 네. 또 이준석 최고위원이 뭐 전 최고가 아직 뭐 당대표가 된 게 아니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도 아직 뭐 틀린 건 아닙니다. 네, 예상 진행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은 대선 국면에서의 조국 전 장관 재등장 그리고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김동길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6월 3일 사람들의 시선을 끈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 나주 곰탕 연합입니다. 이제 꼭 8일 앞으로 다가온 국민의힘 전당대회, TV 토론회와 합동 연설회가 이어지면서 열기가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당권 주자들의 신경전이 치열한 가운데 이준석 후보의 독주를 막을 중진 주자들 간의 단일화 여부가 막판 변수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4명의 중진 주자들 중에서도 단일화가 거론되는 건 예비 경선에서 2위와 3위를 기록한 나경원 후보와 주호영 후보입니다. 정가와 언론에선 두 사람의 성을 하나씩 따서 나주연합, 나주동맹 혹은 나주곰탕연합이 성사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이 나주곰탕연합은 두 사람의 단일화를 주장하는 관계자들이 여의도에 있는 나주곰탕집에 모여서 이야기를 한다,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사자인 두 사람의 생각은 어떨까요? 오늘 이에 대해서 언급한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주호영 후보랑 저랑 아무래도 경륜이 있는 후보이니만큼 비슷한 생각을 하는 거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연대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아무래도 같은 관점에서 당의 미래를 걱정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 말하기 좋아하는 호사가들이 만들어낸 말이고요. 그 말 쓰는 그런 용어를 쓰는 것 자체도 저는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는 없다. 예, 없습니다. 예. 아니 영선 혹은 누구는 마이너스 3선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무슨 다선들이 모여서 단일화한다. 아니, 그 보기 안 좋죠. 네, 나경원 후보나 주호영 후보 두 사람 다 단일화 가능성에 선을 긋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죠. 특히 주 후보의 경우에는 나주연합이란 말을 쓰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 이렇게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또 다른 중진 주자인 홍문표 후보와 조경태 후보도 중진 단일화는 야바위, 추측보다 억측이다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당 안팎에선 후보 단일화 명분이 부족하고 오히려 역효과만 낼 수도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막판 변수로 떠오른 중진 후보 단일화, 이대로 무산될까요? 아니면 극적인 계기가 마련될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의원 132명의 규탄 결의안입니다. 코로나19 전국 속에 과연 정상적으로 개최가 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일본 도쿄올림픽이 개막식까지 이제 5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일 관계는 점점 더 얼어붙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국회의원 132명이 일본 측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최근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데 대해서 항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본 영토 내의 독도 표기는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한일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올림픽이 추구하는 평화로운 사회 건설과 인류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128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의 이름을 올린 이번 규탄 결의안에서 참여 의원들은 일본의 독도 표기가 국제법 위반이자 역사 퇴행적 행위라면서 올림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도발 행위라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결의안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역시나 일본의 이 같은 영토 주권 침해 행위를 규탄하면서 보다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응 방식을 놓고는 여권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모습은 완전 삼류국가 그 자체입니다. 올림픽 정신 자체를 저는 훼손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선수들의 노력과 땀을 생각한다면 정말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만 정부가 단호하게 올림픽 보이콧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올림픽 정신을 훼손했다는 데는 우리 국민들 모두 동의하실 겁니다. 다만 그것을 보이콧하느냐 문제는 일본의 전술에 반려드는 거기 때문에 좀 냉정하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보이콧까지 고려해야 한다, 아니다, 이런 의견들이 여당뿐 아니라 여야 모두에서 분분합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주한 일본 대사관을 통해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IOC 측에 적극 중재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일본 의회 내에서도 취소와 재연기 요구가 나오고 있다는 도쿄올림픽. 과연 무엇을 위한 올림픽인지, 올림픽 정신이 무엇인지 우리 의원들의 따끔한 규탄의 목소리도 제대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하락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그리고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첫 번째 토크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최 의원께서 발제오셨죠? 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어제 사실은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기자회견의 초점은 역시 조국 사태에 대한 사과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네. 그 문제를 그 문제에 대한 파장이 오늘까지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다뤄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제 있었던 이제 송영길 대표의 대국민 보고회. 민심 소통 이제 대국민 결과 보고회라는 형식이었는데 가장 관심에 쏠렸던 게 역시 이제 조국 사태 관련 사과였는데 민심과 당심 사이에서 이제 고민의 흔적이 묻어났다는 이제 평들이 있는데요. 두 분 먼저 어떻게 보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 의원님. 그렇죠. 그 내용을 보면 이거는 사과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그 측면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이런 거에 대한 여전한 그 내용을 거기다 담고 있고요. 또 느닷없이 이제 윤석열 전 총장 가족 관련한 수사 얘기까지 거기에 들어가는 바람에 자 그러면 조국 전 장관에서 비롯된 그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조국 사태라는 것이 진정성 있게 그 민주당이 사과를 한 것이냐 아니냐 이런 네. 부분은 이제 계속해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사과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과의 내용은 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을 짚은 것 같아요.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지위에 있다 이런 인맥으로 서로 인턴 시켜주고 품앗이하고 이렇게 하면 이런 시스템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청년들한테 이제 좌절과 실망을 줬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왜 청년들이 화가 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꽤 전공을 찔렀다 이렇게 생각하고 당 안팎의 평가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송영길 대표가 꽤 잘한 것 같다 이렇게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송 대표는 전날까지도 당 안팎에서 사과해야 된다, 사과하지 말아라 이렇게 여러 요구를 받았다고 하는데 사과 이후에 강성 당원들의 반발이 컸습니다. 이번 사과로 조국 리스크를 털어내고 송 대표 리더십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쉽진 않을 겁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의석 한 170석 되는 거대 정당이고요. 송영길 대표가 이런 걸로 해서 이제 그 리더십을 발휘해서 끌고 나가기는 참 쉽지 않은 거대한 한국모함 비슷한 정당이죠. 그리고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될 거예요. 그 당원들 중에 이제 좀 강경한 분들이 있죠. 근데 그건 어느 집단이나 좀 강경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원 게시판에다가 송영길 대표 사퇴해라 이런 얘기. 이번 일이 있기 전부터 사실 좀 있었어요. 그런 목소리가. 그래서 그거는 큰 흐름은 아닌 것 같고요. 이른바 당내 의원들 중에서 친문재인 성향 의원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가 중요한데요. 문재인 대통령 복심이라고 얘기들을 하죠. 윤건영 의원이 조국 전 장관님을 좋아하는 분들의 마음이 아프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당 대표로서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이제는 이제 반성과 성찰을 일단락짓고 민생 개혁으로 가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건영 의원의 이런 정리에 대해서 당내 이른바 친문 좀 약간 강성 의원들도 대체로 다 동의를 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원래 이게 송영길 대표가 그동안에 이제 쓴소리 경청 대회 이런 그 투어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걸 종합해서 그리고 당 내외 의견을 종합해서 어제 입장을 내놨다고 보고요. 이제 송 대표는 사실은 이걸로 이제 조국 사태와 관련한 논란이 민주당 또는 여권 내에서 끝나기를 희망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조국 전 장관이 우선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자를 내서 본인 주장을 지금도 페이스북 같은 데를 통해서 계속 하고 있고 조금 있으면 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대선 도전을 선언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역시 그 사람들은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판하는데 앞장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조국 얘기가 안 나올 수 없는 이런 구조가 돼 있어서 그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서 당 지도부는 사실은 이 정도 선에서 이제 매듭 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이렇게 하겠지만 과연 당내 논란 또는 당외 논란까지도 여기서 잠잠해질 수 있을까?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렇군요. 조국 전 장관의 이제 회고록이 시중에 이제 판매가 되기 시작한 첫날 이 송영길 대표의 이제 사과가 나왔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은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조 전 장관은 최소한의 자기 방어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송 대표 사과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한다. 저를 밟고 민주당에 전진하길 바란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행보와 입장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자기 방어라고 하는 건 저도 뭐 인정을 하겠습니다. 자기도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이제 책을 통해서 나는 이런 입장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동안 뭐 SNS나 또는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의 그 논리, 내용 이거에서 뭐 크게 벗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당내에서도 왜 이 시점에 저런 책을 냈을까 뭐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본다면 글쎄요, 앞으로도 아마 이런 주장은 전 조국 전 장관이 계속 할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정치적 파장, 그거는 이제 사실은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워해야 될 형편이거든요. 근데 아마 그거와 다르게 조국 전 장관은 자기의 독특한 세계가 있는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이런 것이 정치적으로는 오히려 민주당에 상당한 악재 내지는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 좀 추이가 주목이 됩니다. 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사실은 뭐 조국이 오르냐 윤석열이 오르냐 이게 뭐 10대 0, 뭐 100대 빵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사실은 양쪽 다 문제가 있어요. 조국 전 장관의 어떤 그 도덕적인 함정 같은 게 있죠. 그 본인이 하던 말하고 좀 다르게 자식들을 과도하게 좀 이렇게 감싸고 좀 이렇게 했던 부분, 비판받을 부분이 있고 지금 그 부분이 이제 법적인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건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드러나겠죠. 근데 그거하고 별개로 또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 권력을 좀 과도하게 동원을 해서 한 사람을 뭐 완전히 그 먼지털이 하듯이 뭐 이유는 물론 검찰 수사권을 지키려고 그랬겠죠. 근데 이제 지금 아예 뭐 본인이 대통령 선거까지 나서겠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잘못을 굳이 따진다면 뭐 어떤 사람은 뭐 8대 2다, 뭐 7대 3이다, 뭐 이렇게 계산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양쪽 다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이 정무직 공무원인 장관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억울하다 해서 책을 냈을 때 이게 정치적 파장이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좀 정찰이 부족합니다. 나를 밟고 전진해라. 민주당 보고 얘기했지만 조국 전 장관을 밟고 전진할 수 있는 사람은 국민의힘하고 윤석열 전 총장일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발언의 의도와 관계없이 좀 정치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을 좀 양분시키고 또 괜히 좀 우리 그 여론을 들끓게 하고 좀 다시 사람들을 화나게 하고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아쉬움이 굉장히 좀 많이 남는 그런 처지입니다. 조국 전 장관 회고록 이번 다시 이제 재등장이 여권보다는 야권에 더 득이 되는 측면이 있다. 그 그렇습니다. 말씀이군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야권에서는 끊임없이 조국을 다시 소환하겠죠. 내년 대선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여권의 이제 그 잠룡들, 특히 이제 빅3 중에 두 분은 조국 전 장관은 이제 두둔을 했고 이재명 지사는 현재 이제 말을 아끼는 모습인데 세 분 다 이제 현재 그 강성 지지층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나 정세균 전 총리가 사실은 다소 두둔하는 듯한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그 강성 친문에 뭐 휘둘리는 건 아니어도 그 목소리가 실제 과다 대표되는 경향은 있잖아요. 뭐 당원 게시판이나 뭐 이런데 지금도 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까지 올렸다고 하던데 심지어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쪽을 의식해서 두둔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뭐 사이다다 뭐 이런 그 평가를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당연히 조국 전 장관의 비판하는 쪽으로 저는 그 무게중심을 옮겼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역시도 그냥 침묵하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사과한 것으로 가름하겠다는 식으로 지금 넘어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역시 친문과의 한번 또 사실은 뭐 일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해경군김씨 사건으로. 그래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몸을 사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 이제 조국 사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대선 때까지 뭐 야당에서도 불거지고 뭐 조국 전 장관 본인은 또 본인대로 할 말을 하고 또 조금 있으면 이제 뭐 1심 판결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논란이 끊이지 않을 텐데 과연 그 민주당의 대선 주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언제까지 이 부분에 관해서 감싸거나 내지는 침묵을 유지할 수 있을까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선하고 본선하고 목표 지점이 좀 다른 측면이 있을 겁니다. 이낙연, 정세균 이런 분들은 당장 당내 경선이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좀 열성 지지층이 호소하는 발언을 했다가 송영길 대표가 이제 정리를 해주니까 송영길 대표의 사과로 이제 정리를 하자 이렇게 태도를 취하는 거고요.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본선에 나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발언을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건데 아무튼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은 이 얘기 자꾸 해봐야 좋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성 기자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좀 전에 하던 얘기의 연장인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슬슬 움직이는 것 같죠?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 행보를 주제로 얘기해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윤 전 총장이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과 잇따라서 회동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또 공개적인 민생 현장 투어에도 나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상보다는 등판 시점이 빨라졌다는 평이 좀 많은데 국민의힘 이준석 후보 돌풍과도 연관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요, 그건 별 연관은 없을 겁니다. 그 뭐 이준석 돌풍 뭐 아무 관계 없고요. 네. 다만 약간 좀 초조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가 좀 엇갈리기는 하는데 전화 여론조사, 전화 면접 여론조사로 하면은 이재명 지사하고 격차가 좀 더 벌어지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 대선 나오는 거야? 아니야? 뭐야 도대체? 이제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지지가 빠지는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 나 여기 있다. 이런 존재감을 좀 드러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좀 만나고 있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민생 투어 현장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 뭐 민생 투어 현장을 뭐 얼마든지 하셔도 좋은데 지금 정치를 하겠다고 얘기도 안 했고, 근데 지금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장면인지 좀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뭐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6월 11일 날 국민의힘 전당대회라는 이제 매듭의 지점이 있으니까 네. 뭐 그 이후에는 좀 어떤 그 처신 같은 걸 좀 정확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있지만 사실은 그 차기 검찰총장 이것도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전직 검찰총장이 내가 뭘 하겠다 또는 뭘 어떻게 정치적 행보를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성급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준석 돌풍과도 약간 연관은 있다고 봅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자기의 스케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차기 검찰총장이 확정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제3지대냐 국민의힘이냐 이렇게 그 선택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요즘에 이준석 돌풍도 있고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상당히 변하는 모습이 있네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러면 국민의힘과 손을 잡고 나가는 것이 훨씬 본인한테 유리하겠다. 국민의힘은 이제 제1야당으로서 체제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래서 국민의힘 쪽의 선택을 그 더 쉽게 했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두 분의 이제 생각이 좀 엇갈리시는 부분이 이준석 돌풍과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제 정치 행보와는 뭐 관련이 있다 없다 좀 그 부분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현재 그 윤 전 총장의 이제 국민의힘 입당이 좀 많이 이제 기울어진 것 같은 그런 이제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그 전당대회 다음 주 금요일 6월 11일인데 이 전당대회에서 만약에 이준석 돌풍이 만약에 당대표 선출이 안 된다면 그 윤 전 총장의 행보에 또 다른 어떤 그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별 관련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출마를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뭐 제3지대에서 신당 창당해서 프랑스 마크롱처럼 집권할 수 있을까요? 여기 대한민국이지 프랑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대표가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어차피 국민의힘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어떤 정치적 자산을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양분하고 있는 거고요. 가운데 조금 남아있는 거를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이 차지하고 있다가 그나마 지금 국민의힘 쪽으로 많이 가 있죠.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이 제3지대에서 뭐 정치를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고 다만 이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대표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시기와 모양새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또 그거를 윤석열 전 총장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건 국민의힘 내부 사정이 또 어떻게 작동을 할지 알 수 없고요. 그래서 어차피 윤석열 전 총장은 국민의힘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이준석 당대표 선출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할 것이다. 네. 그렇죠. 그건 굉장히 현실주의적 그 결정이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그 국민의힘 대표가 될 가능성 어찌 보면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더 높아졌다고 저는 그 판단을 하거든요. 네. 이제 그 가능성이 있고 근데 이제 만약에 아까 질문 요지대로 대표가 안 됐을 경우에 그러면 그게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에 영향을 주느냐? 전 또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 금배지를 달지 않은 30대가 그 제1야당의 대표가 되려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 이거죠. 여기까지 왔는데 거기까지 온 것만 해도 국민들, 유권자들의 상당수는 국민의힘의 변화를 저는 봤을 것이라고 보고 이 변화가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를 좀 앞당겼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이미 국민의힘이 대단한 변화의 동력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윤석열 전 총장이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본인은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 아무런 기반이 없잖아요. 기반이 없는 사람이 들어가도 바람으로서 충분히 당을 장악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도 하여튼 잘 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국민의힘으로 들어간다. 뭐 이런 그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윤 전 총장이 평소 친분이 있던 정진석, 권성동 의원 외에 초서대 윤희숙 의원과 30대 시사평론가 장예찬 씨는 먼저 만나자고 했다고 하죠. 특히 장예찬 평론가는요, 윤 전 총장의 첫 참모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나게 됐고 어떤 인맥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통하는 것 같은데 얼굴 한번 보자. 예.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와서 동행하게 된 겁니다. 예. 3가지 키워드로 제가 나름 요약하자면 예. 반문, 중도, 그리고 청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만났던 이 정책 전문가들이 대부분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라 평가받는 부분을 아프게 꼬집는 분들이거든요. 반문, 중도, 청년이 3가지 키워드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담긴 전략과 메시지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그래서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이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그 옆에 만난 다른 분이 한 얘기인데 전 좀 이상해요. 반문재인이 어떻게 시대 중심이 될 수 있죠? 다음 대통령 선거에 문재인 대통령 출마하나요? 안 합니다. 중도? 중도가 뭐죠? 가운데인가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다?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다? 중도? 중도가 뭐죠? 그냥 물리적인 가운데 지점을 얘기하는 건가요? 또 청년 그러셨죠. 청년. 지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 또 국민의힘의 최대 고민이 청년입니다.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고 청년들이 지금 뭐 자산의 어떤 박탈감 때문에 막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이러고 네. 우리나라 정치가 해결해야 되는 최대 문제가 청년입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뿐만 아니고 모든 정치인들이 윤석열 총장 청년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지금 아직 그런 얘기 안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전형적인 이미지 정치입니다. 전문가 만나면 전문가 됩니까? 이건 좀 곤란하고요. 실체를 좀 보여줘야 돼요. 정직해야 됩니다. 나 윤석열은 뭐 이런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했지만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사실은 정치권에 진입하게 되는 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뭐 반문 뭐 이런 그 일종의 진영이라고는 전 틀림없이 있다고 보고 죄송합니다. 네. 이제 그쪽 진영의 세력 그게 이제 주로 자기를 지지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하고도 손잡고 외연을 확대해서 대선에 도전하겠다. 근데 이제 뭐 정책 같은 게 안 보인다. 그런데 뭐 정책은 아직 뭐 대선 도전 공식적으로 선언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아마 선언하고 나면 이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겠다 하는 것을 좀 국민 앞에 공개하고 뭐 거기에서 심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좀 시간이 필요한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제 그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 전 총장을 향한 이제 검증의 칼날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 이제 현재 장모 관련 이제 의혹인데, 여권에서는 이제 그 송영길 대표가 윤석열 파일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조국 전 장관과 같은 잣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가이드라인까지 제시를 했는데, 윤 전 총장의 입장은 조국 전 장관의 10배 이상으로 수사를 당했다고 이제 밝혔는데, 정치권에 만약에 본격적으로 등판했을 경우에 이 논란이
더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서 그 논란을 민주당 측에서 확산시키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윤석열 엑스파일이라고 하는 것의 내용이 문제가 되겠죠. 그 내용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에서 예를 들어서 반박할 수 없는 내용들이 그 안에 있다든가 뭐 이럴 경우가 되면 이제 확산이 되면서 여러 가지 그 정치적 논란은 나올 것이고 그동안에 나온 뭐 장모나 부인이나 하는 그 정도의 얘기를 가지고 있다면 이미 장모 사건은 검찰이 지금 구형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고요. 7월 초면은 그 선고가 내려져요. 1심 선고지만 그렇게 내려지면 그거는 오히려 일단락될 가능성이 있죠. 법원에 의해서. 그런 점이고 부인 문제 같은 것도 지금 현재 검찰에서 현재 수사 중입니다. 1년 넘게 수사 중입니다. 그런데 아직 뭐가 뚜렷하게 잡히는 게 없는지 여하튼 계속 수사 중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정도라면 아마 윤석열 전 총장이 그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엑스파일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데에 따라서 윤석열 전 총장의 검증 문제의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모와 부인은 별 문제가 없더라도 엑스파일이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다. 그거 외에 또 다른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상상으로 해보자면 아직 뭐 취재는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만은. 네, 알겠습니다. 검증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좀 어떤 뭐 흑색 선전 또는 네거티브 캠페인,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하는 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4.7 재보선 때 서울시장 선거전에서 그렇게 좀 부정적인 선거 캠페인 하다가 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과 그 가족과 관련한 얘기는 뭐 유튜버들이나 SNS를 통해서 엄청나게 퍼질 만큼 퍼져 있습니다. 참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좀 뭐 험한 내용들인데요. 이게 양면이 있어요. 민주당에서 이거 전 문제 제기 못한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외곽에서 이제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고요. 오히려 이 문제는 윤석열 전 총장이 굉장히 좀 어떤 실존적인 고민과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올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출마하려면 자기 가족들을 다 옷을 벗겨서 거리로 내모는 것하고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다 털리게 돼 있어요. 신상 이런 부분 윤석열 전 총장이 견딜 수 있을지 참 본인 굉장히 좀 괴로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네요. 네,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한마디씩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 기자님부터.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이 추미애 전 장관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마찰을 일으킬 때 어떤 검찰의 수사권을 지켜야 되겠다. 우리나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선의에서 싸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이상해졌잖아요. 자꾸 이제 본인이 대통령에 나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럼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출마하면 우리나라 검찰은 대선 출마하는 한 후보의 뭐 사조직처럼 되나요? 이게 굉장히 좀 난감한 문제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가장 큰 약점이 저는 그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오늘 한 줄 논평, 윤석열 총장 출마하면 검찰이 무너진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조국 전 법무장관의 논란을 다뤘는데 사실은 그 여권 사람들이 조국 전 장관을 두둔했던 것들도 굉장히 큰 논란을 벌였지만 이거보다 사실 핵심 문제는 조국 전 장관이 지금 부인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지금 그 법정 구속돼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도대체 이 문제를 인정하고 그래야 일단락이 되는 것인데 라고 판단을 해서 결국 조국 사태는 조국이 문제다. 이걸 한 줄 논평으로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에서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조국 사태 사과 후 당내 파장 그리고 정치 등판이 임박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행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비구름대는 오늘 밤 대부분 물러가겠지만 영남 곳곳에 내일 새벽까지 비가 조금 더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차차 맑아지면서 기온도 오름세를 보이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 23도, 대구 27도로 오늘보다 따뜻하겠습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